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기억합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손톱 밑에 늘 비누 거품이 채 마르지 않은 그 손.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엄마는 19살에 저를 낳았습니다. 스물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분만실에서 혼자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이미 오래전에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미혼모라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울타리마저 부숴버린 시대였으니까요. 엄마의 이름은 선명수. 그 이름 석자를 불러줄 사람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던 밤, 엄마는 갓 태어난 저를 가슴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하나면 된다. 너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엄마가 식탁 위에 미역국을 올려놓고 유난히 오래 저를 바라보던 어느 생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왜 우리 집엔 아빠가 없어?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국자를 든 채로 멈추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 어린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자기 상처를 삼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에 대해 엄마가 평생 말해준 것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있었는데 제 앞에서만 감추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훗날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수가 미안하다. 나는 아버지가 될 수 없다. 그 글씨는 엄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잉크가 번져 있었고 종이가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쪽지를 버리지도 그렇다고 소중히 간직하지도 않은 채 수첩 맨 뒤에 끼워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엄마가 받은 유일한 이별 인사였다는 사실을 저는 엄마가 떠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가난이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반지하 월세방의 벽에는 늘 습기가 맺혀 있었고 겨울이면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외풍 때문에 엄마와 저는 이불 하나를 뒤집어 쓰고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엄마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근처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했습니다. 새벽에 돌아와 잠든 저의 이마에 손을 얹던 그 감촉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머금은 손끝이 제 피부에 닿으면 잠결에도 엄마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시간은 제게 하루 중 가장 복잡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도시락을 꺼내며 엄마가 만들어준 반찬 자랑을 했고 급식줄에서는 우르르 몰려다니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늘 식판을 들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은 반 아이가 제 식판을 헬끗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쟤네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창관 수업에도 안 오잖아.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일하는 시간에 학교에 올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6살 때부터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작은 비닐봉지를 흔들었습니다. 희나야, 이리 와봐. 봉지 안에는 사과 주스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200원짜리 작은 종이팩 주스. 엄마는 저를 데리고 아파트 앞 낡은 벤치로 나갔습니다. 봄이었는지 가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바람이 불었고 가로등 아래 나방 한 마리가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빨대를 꽂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도 천천히 빨대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사장님한테 칭찬받았어. 명숙 씨는 그릇을 참 깨끗하게 닦는다고. 그 말을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빨대를 물고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엄마의 얼굴 반쪽을 비추고 있었는데 볼 위에 기미가 점점이 번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26인데 35처럼 보이던 엄마. 그런데도 웃고 있었습니다. 주스가 맛있지? 라고 물으며 맛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았습니다. 200원짜리 사과 주스가 왜 그렇게 달았는지,
어른이 된 지금은 그 이유를 압니다. 엄마가 하루 종일 남의 그릇을 닦고 남의 옷에 풀을 먹이고 쪼개고 또 쪼개어 아낀 동전 몇 개로 사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녹아있는 것은 과즙이 아니라 엄마의 시간이었고 엄마의 허리 통증이었고 엄마의 잠 못 든 새벽이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주스를 다 마신 뒤 엄마가 빈팩을 납작하게 접으며 말했습니다. 희나야, 엄마가 부자는 못 만들어줘도 외롭지는 않게 해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 약속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엄마가 평생을 걸고 지킨 약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의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를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늘 회색 옷만 입었습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이, 존재를 지우려는 듯이 화장을 한 적이 없었고 머리를 예쁘게 묶은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에게만 색을 입혀주었습니다. 빨간 머리핀, 노란 원피스, 분홍색 운동화. 엄마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엄마의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은 지우고 딸만을 남기는 것. 그 헌신이 얼마나 외로운 것이었는지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선을 허락한 건 내가 26이 되던 해 가을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엄마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끌고 간 것에 가까웠다. 식당 일을 접고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한 엄마는 쉰을 넘기면서 부쩍 허리가 굽었고 손목에는 늘 파스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쓰렸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면 엄마도 조금은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엄마는 그 말을 들으면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너만 잘 살면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기에 더 마음이 아팠다. 선자리는 서울 종로의 한 한정식 집이었다. 재현 씨 쪽에서 정한 곳이라고 했다. 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고 엄마는 내가 사들인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단추를 잠그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블라우스 매무새를 고치는 엄마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평생을 혼자 딸을 키운 미혼모라는 사실이 이 자리에서 어떤 시선으로 돌아올지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다. 수십 년간 그 시선을 견뎌온 사람이니까 내가 엄마 손을 잡았다. 괜찮아, 엄마. 내가 옆에 있잖아.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택시 안에서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다. 한정식집 2층 방문을 열었을 때 재현 씨와 그의 어머니가 이미 와 계셨다. 재현 씨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눈매가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 시선이 먼저 간 곳은 그 옆에 앉은 여자, 그러니까 앞으로 내 시어머니가 될 뿐이었다. 단정한 흰 셔츠에 감색 치마를 입고 머리를 반쯤 올려 묶은 모습이 어딘가 학교 선생님 같았다. 그분은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엄마를 먼저 보았다. 어머, 이렇게 고우신 분이 희나 어머님이세요. 그 한마디에 엄마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엄마 옆에 서서 그 떨림을 느꼈다. 엄마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했고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희나 엄마입니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 말끝에 붙은 침묵의 무게를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늘 자신을 소개할 때 부족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마치 상대가 실망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기대치를 낮추어 두려는 것처럼. 그런데 시어머니는 뜻밖의 행동을 했다. 자리에 앉지 않고 엄마 쪽으로 다가오더니 엄마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손이 차가우시네. 오시는 길에 많이 긴장하셨죠. 나도 아침부터 떨려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 말투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다. 과장도 의례적인 친절도 아니었다. 그저 같은 높이에서 건네는 따뜻함이었다. 엄마가 고개를 들어 그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주름이 깊었고 그 주름 하나하나에 세월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아이처럼 맑은 것이 있었다. 자리에 앉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나와 재현 씨는 어색하게 서로의 직업과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진짜 대화는 우리 사이가 아닌 두 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반찬 가게에서 일하신다면서요. 어떤 반찬이 제일 자신 있으세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깍두기요. 그게 제일 손이 편해서. 시어머니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세상에 나는 깍두기를 담그면 꼭 물러져요. 비법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나는 엄마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경계하듯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반말을 섞기 시작했고 엄마도 어느 순간 존댓말의 벽을 한 겹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김장 이야기에서 시작해 시장 물가 이야기로 거기서 다시 허리 아픈 이야기로 넘어갔다. 시어머니가 자기 무릎을 두드리며 말했다. 나도 왼쪽 무릎이 안 좋아서 비 오는 날이면 계단을 못 내려가요. 엄마가 작게 웃었다. 저는 오른쪽이요.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희나 어머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어요.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추었다. 나는 긴장했다. 재현 씨도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면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나 혼자 큰 집에 있으니까 쓸쓸해서 못 살겠어요. 사별한 지가 7년인데 밥을 혼자 먹는 게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그 말에는 동정도 시혜도 없었다. 오히려 부탁이었다. 자신이 외롭다는 고백이었다. 엄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엄마의 눈가에 물기가 비치는 것을 보았다. 평생을 혼자였던 사람에게 누군가가 같이 있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낯선 경험이었을지 나는 그때 비로소 이해했다.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폐가 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무슨 폐요? 내가 부탁하는 건데. 깍두기도 배워야 하고 나 혼자서는 김장을 못해요. 진짜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엄마는 내 손을 잡았다. 엄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힘이 달랐다. 떨림 대신 어떤 온기가 손끝에서 전해져 왔다. 엄마가 창밖을 보며 작게 말했다. 좋은 분이더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택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가을 가로수가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그 빛이 엄마의 얼굴 위로 번지고 있었다. 결혼식은 그해 겨울에 올렸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집은 은평구 외곽의 오래된 2층 양옥이었는데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이사 온 첫날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2층 방을 내어주며 말했다. 여기가 햇볕이 제일 잘 들어요. 아침에 눈 뜨면 감나무가 보여요. 엄마가 방 안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는 뒷모습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문 밖에 서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 집에서 두 어머니의 우정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엄마는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치면 한 발 물러서서 길을 내주었고 시어머니는 엄마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부엌이라는 공간은 결국 두 사람을 같은 도마 앞에 세웠다. 시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면 엄마가 옆에서 팔을 썰었고 엄마가 깍두기를 버무리면 시어머니가 양념 그릇을 받쳐들었다. 말이 없어도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이가 되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나는 그 광경을 거실에서 지켜보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 엄마에게도 친구가 생겼구나. 평생 딸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붓던 그 사람에게 나란히 설 수 있는 누군가가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재현 씨가 내 옆에 앉아 작게 속삭였다. 우리 엄마가 요즘 웃음이 많아졌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래 라고 대답했다. 그해 겨울 감나무 가지에 눈이 쌓이던 어느 저녁 두 어머니가 마루에 나란히 앉아 귤을 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명숙 씨, 우리 이제 말로 올까? 엄마가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러자. 그 짧은 대화가 오가는 순간 마루 위에 놓인 귤 껍질 사이로 겨울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두 사람의 어깨는 서로를 향해 기울어 있었다. 세상이 이 한 번만은 넉넉했다. 봄이 오면 사람은 변한다고들 한다.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눈치채지 못할 만큼 천천히. 하지만 엄마의 변화는 봄보다 조금 느렸다.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바람이 처마미 풍경을 흔들 무렵에야
나는 비로소 알아차렸다. 엄마가 웃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그 조심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눈이 반달이 되고 어깨가 들썩이는 소리가 나는 웃음이었다. 은평구 그 오래된 양옥집의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가을이면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지붕 위로 넘어질 듯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가 긴 장대를 들고 감을 따면 엄마가 아래에서 앞치마를 벌려받았다. 하나, 둘, 셋. 감이 떨어질 때마다 엄마의 앞치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고 그때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까르르 웃었다. 나는 2층 창문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보았다. 재현이 옆에서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웃는 거 7년 만에 처음 본다. 나는 대답 대신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목이 메었기 때문이다. 그해 가을 시어머니가 제안했다. 네 식구 여행 한번 가자. 엄마는 처음에 손을 내저었다. 돈도 그렇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여행이냐는 표정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언니 나 혼자는 못 가. 언니가 같이 가줘야 내가 가지. 그 말에 엄마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늘 그런 식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베푸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사람. 엄마가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되도록 말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속초로 갔다. 재현이 운전을 했고 뒷좌석에 두 어머니가 나란히 앉았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옛날 노래를 틀었는데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나오자 엄마가 작은 소리로 따라 불렀다. 나는 조수석에서 백미러를 슬쩍 올려다보았다. 엄마의 입술이 가사를 더듬고 있었다. 47년을 살면서 노래를 부르는 엄마를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창밖으로 동해가 펼쳐졌을 때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언니, 저것 봐. 바다다 바다. 엄마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뒷모습이 마치 생전 처음 바다를 보는 아이 같았다. 어쩌면 정말 처음이었을 수도 있다. 나는 그때까지 엄마에게 바다를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속초 해변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다. 해풍의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날리는 바람에 제대로 된 사진이 한 장도 없었지만 네 사람 모두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은 지금도 내 지갑 속에 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랬지만 버리지 못한다. 그 안에 엄마의 웃음이 들어있으니까. 여행에서 돌아온 뒤 시어머니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뜨개질 수업을 알아왔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2시간씩. 엄마는 또 사양했다. 내가 무슨 뜨개질이냐 손이 이래가지고. 만성적인 손목 통증 때문에 엄마의 오른손은 힘을 오래 주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못하니까 배우러 가는 거지. 못하는 사람끼리 가면 창피할 것도 없잖아. 결국 두 사람은 같이 등록했다. 엄마는 첫 수업날 회색 조끼를 입고 나가려다가 시어머니가 건넨 연보라색 카디건을 받아 입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엄마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지만 어깨 위에 걸친 연보라색은 마치 꽃잎 한 장이 내려앉은 것처럼 부드러웠다. 뜨개질 수업에서 엄마는 의외의 재능을 보였다. 선생님이 칭찬을 했다고 시어머니가 저녁 식탁에서 자랑스럽게 전했다. 엄마는 얼굴을 붉히며 손을 저었지만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코를 잡고 있는 엄마의 손끝이 멈추지 않았다. 딸깍, 딸깍. 대바늘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다. 나는 2층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마치 자장가 같았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다. 시어머니의 제안이었다. 사진관은 종로의 오래된 곳이었는데 조명이 너무 밝아서 모두 눈을 찡그렸다. 사진사가 웃으라고 했을 때 엄마가 어색하게 입술을 다물었다. 시어머니가 엄마의 허리를 슬쩍 잡아 자기 쪽으로 당기며 속삭였다. 언니, 이가 안 보여. 좀 더 크게 웃어봐. 셔터가 눌리는 순간 엄마가 진짜로 웃었다. 그 사진 속 엄마는 연보라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회색이 아니었다. 평생을 자신에게는 색을 허락하지 않던 사람이 처음으로 빛깔 속에 서 있었다. 그해 겨울 시어머니 생신에 엄마가 직접 뜬 목도리를 선물했다. 짙은 자주색 털실로 만든 것이었는데 코가 고르지 않아 울퉁불퉁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보더니 목에 두르고 말했다. 이거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다. 엄마가 고개를 숙였다. 숙인 고개 너머로
엄마의 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그 시절을 자주 떠올린다. 감나무 아래서 앞치마를 벌리던 엄마. 뜨개질 바늘을 쥐고 소파에 앉아 있던 엄마. 연보라색 카디건을 입고 바다를 바라보던 엄마.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땅이 마침내 녹아 작은 풀이 돋아나는 것 같았다. 그 계절이 영원하리라고 믿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때는 끝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을 뿐이다. 행복이란 것이 늘 그렇다.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행복인지 모르고 지나가고 나서야 아, 그때가 그랬구나 하고 비로소 알게 된다. 내 손에는 아직 바랜 사진 한 장이 있고 귀에는 대반을 부딪히는 소리가 남아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살아간다. 봄이 오기 직전이었다. 3월 초 은평구의 2층 집 마당에 아직 잔설이 남아있던 어느 아침 엄마가 뜰에서 기침을 하다가 무릎을 꿇었다. 나는 2층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보았다. 엄마의 등이 둥글게 말린 채 흔들리고 있었고 한 손은 감나무 둥치를 짚고 있었다. 내가 계단을 뛰어 내려갔을 때 시어머니가 이미 먼저 나가 엄마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괜찮아. 감기가 좀 깊게 들었나 봐.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 시어머니의 눈이 나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 시선 안에 이미 어떤 예감 같은 것이 있었으나 나는 외면했다. 병원에 가자는 말을 엄마는 3번 거절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2번째는 손을 저으면서, 3번째는 등을 돌리면서.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 시어머니 건강검진 예약했는데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엄마는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싫은 것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국 셋이 함께 병원에 갔다. 대학병원 복도의 형광등은 유난히 하얗고 소독약 냄새가 모관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와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엄마가 검사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시어머니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가 내 손을 꽉 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힘에는 기도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결과를 듣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다. 의사의 입에서 췌장암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나는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3기 4기.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지만 나는 그의 입만 바라보았다.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뭉개졌다. 수술이 어렵다. 전이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항암 치료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 뒤의 말은 기억나지 않는다. 엄마는 진료실 안에서 의사의 말을 다 들은 뒤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희나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그 목소리가 너무 평온해서 너무 일상적이어서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주저앉아 소리를 죽이지도 못하고 울었다.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시어머니가 내 등을 문질렀다. 2사람 사이에 낀 채로 나만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부터 내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나는 인터넷을 뒤졌다. 논문을 읽었다. 외국 병원 사례를 찾았다. 항암치료 성공률, 면역요법, 대체의학 식이요법. 새벽 3시에 노트북 앞에 앉아 검색창에 췌장암 완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입력했다. 재현이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좀 자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잠을 자면 시간이 흘러가잖아. 그 시간이 엄마한테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엄마를 설득했다. 아니, 설득이 아니라 강요에 가까웠다. 효과가 있을 수 있대, 해볼 수 있대. 내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엄마는 점점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나를 말렸다. 희나야, 명숙이 말도 좀 들어봐. 나는 시어머니에게도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는 모르잖아요. 제 엄마예요. 제가 지킬 거예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후회가 곧바로 밀려왔지만 사과보다 분노가 더 빨랐다. 엄마는 결국 항암 한 차례를 받았다. 나를 위해서. 병원에서 돌아온 엄마는 이틀을 화장실에서 보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고 입술이 갈라졌고 뜨개질 바늘을 찬 수 없을 만큼 손이 떨렸다. 셋째 날 아침 엄마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희나야,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나는 이불 끝을 움켜쥐었다.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엄마는 아프게 죽고 싶지 않아. 남은 시간을 병원 냄새 맡으면서 보내고 싶지 않아. 엄마가 웃고 싶은 날에 웃게 해줘.
밖에 나가고 싶은 날에 나가게 해줘.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엄마가 덧붙였다. 너한테 미안하지 않아. 나는 충분히 행복했어. 네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불행한 적이 없었어. 그 말이 나를 부줬다. 동시에 나를 다시 세웠다. 나는 항암 치료를 더 이상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엄마에게 노트 한 권을 건넸다. 하고 싶은 것을 쓰라고 했다. 엄마는 며칠 동안 그 노트를 베개 옆에 두고만 있다가 어느 날 밤 거실로 나와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감귤을 까주며 뭐 쓰는 거냐고 물었고 엄마는 살짝 웃으며 버킷리스트라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그 목록은 소박했다. 너무 소박해서 가슴이 아팠다. 바다에서 발 담그기는 속초에서 이미 한 것이라 줄이 그어져 있었다.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 찍기도 줄이 그어져 있었다. 남은 것들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마당에 꽃을 심고 싶다. 딸이랑 같이 일출을 보고 싶다. 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마지막 줄에는 글씨가 흐릿했다. 잉크가 번진 것인지 눈물이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4월 중순 엄마와 나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만수국 씨앗을 심었다. 시어머니가 동네 꽃집에서 사다 준 것이었다. 봉투에 적힌 설명에는 발화까지 2, 3주 개화까지 2달이라고 되어 있었다. 엄마의 손가락이 흙 속으로 들어갔다. 만져보니까 따뜻하다. 엄마가 말했다. 흙이 살아있는 것 같아. 나는 옆에서 물뿌리개를 들고 서 있었다. 엄마의 손톱 사이에 낀 검은 흙을 바라보았다. 그 손이 식당 주방에서 갈라지고 세탁소 약품에 부풀어 오르고 밤마다 뜨개질 바늘을 쥐느라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이 지금 작은 씨앗 위에 흙을 덮어주고 있었다. 엄마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내년에 피면 예쁘겠다. 그 말에 내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이 나를 울게 만들었고 동시에 그 단어를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발음했다는 것이 나를 숨쉬게 만들었다. 엄마는 내년을 약속이 아니라 소망으로 말한 것이었다. 그리고 소망에는 슬픔이 아니라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2층 방 창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 보았다. 어둠 속에서 방금 흙을 덮은 자리가 보일 리 없었지만 나는 그 자리를 알고 있었다. 감나무 아래 엄마가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옆이었다. 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나는 창틀을 잡고 오래 서 있었다. 엄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이해했다. 엄마는 시간을 더 달라고 하지 않았다. 남은 시간이 자기 것이기를 원했을 뿐이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항복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 봄 전부가 걸렸다. 5월이었다. 은평구의 2층집 마당에는 감나무 아래 심어둔 메리골드가 어느새 연두빛 새싹을 밀어 올리고 있었고 저녁이면 바람에 실려오는 흙 냄새가 집안 깊숙이까지 스며들었다. 엄마는 그 무렵 하루에 2~3시간씩 마당 흔들의자에 앉아 해가 기우는 것을 바라보곤 했다. 무릎 위에는 항상 그 버킷리스트 노트가 펼쳐져 있었는데 어떤 날은 펜을 잡지도 않고 그저 바람에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내 방 문을 두드린 것은 5월의 셋째 주 비가 내리기 시작한 수요일 밤이었다. 재현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이었고 엄마는 저녁 식사 후 일찍 방에 들어가 누운 뒤였다. 나는 침대 위에서 휴대폰으로 면역요법 관련 논문을 읽고 있었다. 치료를 더 권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해 놓고도 손가락은 여전히 검색창을 향했다. 포기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항복 서명을 한 뒤에도 자꾸 전장을 돌아보는 병사의 손이었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실내등을 켜지 않은 복도에서 그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눈이 부어 있었다. 울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얼굴이었다. 한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문틀을 잡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희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를 나는 즉각적으로 감지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이런 목소리를 낸 것은 병원 복도에서 내 손을 잡고 기도하던 그날 이후 처음이었다. 거실로 내려갔다. 시어머니가 보리차를 끓이는 동안 나는 식탁 앞에 앉아 기다렸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빗소리와 섞여서 집 전체가 낮고 고른 웅얼거림으로 채워졌다.
시어머니가 두 잔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다. 종이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서 사진 몇 장이 삐죽 삐져나와 있었다. 명숙이 엄마한테 부탁을 받았어. 시어머니가 보리차 잔을 감싸주며 말했다. 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꼭 비밀로 해달라고.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 혼자 안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뭘요?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단단했다. 시어머니가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다. 세 장이었다. 첫 번째 사진 속에 엄마가 있었다. 내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에는 수줍음과 기쁨이 동시에 있었다. 엄마 옆에 남자가 있었다. 회색 머리칼에 안경을 쓴 남자. 두 사람은 어디선가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었고 남자의 팔이 엄마의 어깨에 아주 가볍게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처럼 걸쳐져 있었다. 이 남자가 누구예요? 뜨개질 교실에서 만난 분이야. 시어머니가 말했다. 부인을 3년 전에 보내고 혼자 살던 분인데 명숙이하고 작년 가을부터 서로 마음이 있었어. 나는 그 사진을 계속 바라보았다. 엄마의 손을 보았다. 항암 전 아직 떨리지 않던 그 손이 남자의 팔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 손은 내가 평생 본 어떤 순간보다도 편안해 보였다. 두 번째 사진은 제주도의 해안도로 위에서 찍은 것이었다. 세 번째는 작은 식당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었다. 엄마의 앞에는 전복죽이 놓여 있었고 엄마는 웃고 있었다. 제주도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가 언제 제주도를 갔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눈을 감았다. 3월 말이었어. 네가 병원에 서류 넣으러 간 날 명숙이가 나한테 왔어. 이틀만 다녀오게 해달라고, 희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한테 부탁해 본 적 없는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부탁했어. 3월 말. 나는 머릿속으로 날짜를 계산했다. 내가 대학병원 항암 프로그램 서류를 정리하느라 하루 종일 병원에 있던 날. 엄마가 몸이 좀 나은 것 같다. 오늘은 집에서 쉬겠다고 했던 날. 시어머니가 엄마와 함께 집에 있겠다고 했던 날. 두 분이 공모한 거잖아요.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지자 공기가 변했다.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분노가 아니었다면 좋았겠지만 분노였다.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연애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건 나도 알았다. 엄마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진짜 분노는 다른 곳에서 왔다.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 엄마의 마지막 시간 속에 내가 모르는 방이 있었다는 것. 그 방에 시어머니는 들어갔지만 나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왜 나한테만 말 안 했어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엄마 딸이에요. 그 사람 딸이 나라고요. 어머니는 시어머니잖아요. 남이잖아요. 남이라는 말을 뱉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너졌다. 병원 복도에서 내가 왜 엄마를 못 말렸냐고 소리쳤을 때와 같은 얼굴이었다. 아니, 그때보다 더 깊이 무너진 얼굴이었다. 식탁 위에 김장김치 담그기용으로 꺼내둔 배추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오후에 절여둔 것이었다. 엄마가 김치를 좋아하니까 입맛이 없어도 김치 국물이라도 먹으라고 만들어둔 것이었다. 나는 그 배추 그릇을 손으로 밀었다. 그릇이 식탁 모서리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소금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퍼졌다. 절인 배추가 타일 위에 흩어졌다. 침묵이 왔다. 시어머니가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배추를 주우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무릎이 꺾인 것이었다. 명숙이가 그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깨졌다. 눈물이 흘렀다. 희나한테 알리면 그 애가 자기를 위해 또 뭔가를 포기할 거라고. 자기 때문에 희나가 더 이상 아무것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평생 그 애한테 빚진 사람이 나라고. 그러니까 제발 이것만 지켜달라고. 나는 서 있었다. 서 있을 수가 없었는데 서 있었다. 시어머니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소금물과 섞였다. 명숙이가 나한테 한 번만 연애를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나는 고맙다고 그랬어. 살아있을 때 사랑해야지 죽고 나서 하면 뭘 하냐고. 내가 배웅했어. 공항까지. 그 이틀 동안 명숙이가 보내온 사진이 이거야. 나한테 보낸 거야. 딸한테는 보내지 못하니까. 무릎이 풀렸다. 나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금물이 무릎을 적셨다. 차가웠다.
나는 울었다. 소리를 내어 울었다. 시어머니가 절인 배추와 소금물 사이로 기어오듯 다가와 나를 안았다. 두 사람 다 바닥에 앉아 젖은 채로 울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다. 2층에서 엄마가 이 소리를 듣고 있을까? 듣고 있으면서도 내려오지 않는 걸까? 한참을 울고 난 뒤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섰다. 수건을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무릎으로 기어가 흩어진 배추를 모았다. 손이 떨렸지만 한 입 한 입 주었다. 다시 절여야겠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소금이 빠졌을 거야. 내가 할게요. 내가 말했다. 같이 하자. 새벽 2시에 우리는 부엌에 나란히 서서 배추를 다시 절였다. 시어머니가 굵은 소금을 뿌리면 내가 배추잎 사이사이에 손을 넣어 소금이 고루 배도록 눌렀다. 그 반복적인 동작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소금에 절여지는 배추처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천천히 묵묵히 변하고 있었다. 양념을 버무리는 것은 새벽 4시였다. 고춧가루와 젓갈과 마늘의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시어머니가 양념을 만들고 내가 배추잎 사이에 넣었다. 엄마가 좋아하는 방식. 양념을 넉넉히 국물이 자작하게. 날이 밝을 무렵 김치통 2개가 냉장고에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남이 아니야 희나야. 나는 진작에 남이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다. 마당에 금자나가 싹을 틔우고 연두색 이파리가 감나무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어머니는 그 이파리들을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았다. 희나야, 오늘은 새잎이 났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얇아져 있었다. 숨을 한 번 들이쉬는데 예전보다 2배의 시간이 걸렸고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아침마다 죽을 끓여 올렸고 희나는 저녁마다 어머니의 등을 닦아드렸다. 어머니의 등은 놀랍도록 작았다. 아이의 등처럼 뼈의 윤곽이 손바닥 아래로 하나하나 만져졌다. 6월 중순 어머니가 더 이상 혼자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희나는 휴지개를 냈다. 재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 그랬다. 말 대신 행동이었다. 출근 전 어머니 방에 들러 이불을 여미고 퇴근 후 마당의 금잔화에 물을 주었다. 그 물뿌리개를 든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희나의 가슴 한쪽이 조용히 아팠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면 목이 먼저 막혔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마지막 의식이 선명했던 날은 7월 2일이었다. 생일 하루 전이었다. 그날 아침은 비가 그친 직후여서 공기가 유독 깨끗했다. 창문을 열자 빗물에 씻긴 감나무 잎사귀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졌고 금잔화가 마침내 첫 번째 꽃봉오리를 열고 있었다. 노란색이었다. 선명하고 거의 무례할 만큼 환한 노란색. 희나는 그 꽃을 보자마자 어머니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이미 같은 생각을 했는지 방문 앞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시어머니가 먼저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눈을 뜨고 있었다. 베개 위에 놓인 얼굴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손님이 드디어 도착한 것을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희나야, 꽃 피었어. 어머니가 물었다. 희나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어왔다. 화면을 어머니의 눈앞에 가져다 대자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내년에 피면 예쁘겠다 라고 4월에 씨를 심으며 했던 말을 어머니는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오래 봐서 다행이다. 그 한마디가 희나의 심장을 관통했다. 어머니가 더 이상 내년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을 희나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공기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죽그릇을 들고 들어와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았다. 두 사람은 오래된 습관처럼 손을 맞잡았다. 시어머니가 죽을 한 숟갈 떠서 어머니의 입술에 가져갔고 어머니는 반도 삼키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됐어 언니. 고마워.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언니라고 부르는 것을 희나는 그날도 여전히 낯설게 들었다. 하지만 그 호칭 안에 담긴 신뢰의 무게를 이제는 이해했다. 명숙 씨가 뜸을 들이더니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희나 좀 부탁해 언니.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약속이었으니까. 다만 그 다음 어머니는 희나를 보았다. 길고 천천히
딸의 얼굴 위를 시선이 흘렀다. 이마, 눈썹, 코, 입술, 턱.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외우듯이 혹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사람을 새기듯이. 희나야, 너한테 미안한 거 하나도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하나만 있어. 더 일찍 행복할 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너무 늦게 배웠어. 그러니까 너는 매일 행복해라. 매일. 희나는 울지 않으려 했다. 입술을 깨물고 숨을 참고 천장을 보았다. 하지만 눈물은 의지와 상관없이 흘렀다. 어머니의 마른 손이 희나의 볼에 닿았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 실린 것은 분명히 온기였다. 엄마가 너 낳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뭔지 알아. 희나는 고개를 저었다. 울었어. 너무 예뻐서. 어머니가 웃었다. 그 웃음 속에 19살의 소녀가 있었다. 혼자서 세상에 맞서야 했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딸 하나만을 온 우주로 삼았던 소녀가 그날 오후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졌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7월 3일 어머니의 49번째 생일 하루 전 선명숙은 딸의 손을 잡은 채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숨은 너무 고요해서 희나는 한참 뒤에야 어머니가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어머니의 삶이 원래 그랬다. 넓지 않은 반경 안에서 그러나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만이 모였다. 재현이 희나의 옆을 지켰고 시어머니는 빈소를 정돈하며 조문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다. 3일째 되는 날 오후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예순 즈음으로 보이는 단정한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맨 남자였다. 그의 손에는 하얀 국화한 다발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오래 울었던 사람의 것이었다. 남자는 영정사진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떨리는 손으로 유리 너머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만졌다. 제주도 해안도로에서 어머니 옆에 서 있던 사람, 전복죽을 먹으며 웃는 어머니를 사진에 담았을 사람, 뜨개질 교실에서 어머니의 가을을 밝혀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남자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희나도 고개를 숙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남자는 빈소를 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마당에 서 있었다. 금잔화가 한창이었다. 노란 꽃들이 감나무 그늘 아래서 무심하게 피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희나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명숙 씨와는 달리 따뜻했다. 우리 딸, 이리 와.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 두 글자가 우리 딸이라는 두 글자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약속처럼 들렸다. 나 있잖아. 갈 데 없어. 여기 있을 거야. 네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밥 차려놓을 거고 네가 울면 내가 옆에 있을 거야. 그게 명숙이가 내한테 부탁한 거야. 근데 부탁 안 했어도 그랬을 거야. 희나는 시어머니의 어깨에 이마를 대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다 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등을 감싸 안는 순간 마지막 남은 것이 쏟아졌다. 두 사람은 금잔화 앞에 오래 서 있었다. 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왔다. 희나는 매일 아침마당에 나가 금잔화 자리를 살폈다. 꽃이 진 자리에 씨를 받아두었고 이듬해 봄에 다시 심었다. 시어머니와 나란히 무릎을 꿇고 흙을 파고 씨를 넣고 물을 주었다. 어머니가 말했던 내년의 꽃이 해마다 피었다. 매일 행복해라 매일.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희나는 유언이 아니라 유산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시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를 맡는 것, 재현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다녀왔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 금잔화가 올해도 어김없이 노란 고개를 드는 것, 그런 하루하루를 선택하는 것이 어머니가 남긴 사랑의 방식이었다. 희나는 오늘도 마당에 나간다. 금잔화 옆에 쪼그려 앉아 흙냄새를 맡는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부른다. 희나야 밥 먹어. 희나는 대답한다. 네 엄마. 그 두 글자가 공기 속에 퍼질 때 감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고 노란 꽃잎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는다. 어머니는 가셨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매일 핀다.